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해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배당을 보고서 리츠 상품에 투자를 할까 말까, 그 다음에 그 TLT, TMT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 뉴스에서 찾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TMF, TLT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월요일날 제가 휴가 갔다 오느라고 일단 월요일날 하는 걸로 조금 바꿨었어요. 잠시 제가 이제 이 자료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도 약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 애플도 좀 움직임이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있을까? 이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에 맨 끝에서 질의응답은 다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쭉 그 댓글에다 남겨주시면은 채팅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에 볼게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게 올라가면서 주식이 빠지니까 이제 뉴스들이 나온 거 한 2개 정도만 픽업을 했어요. 헤지펀드 왕 빌 에크먼 미 30년치 5.5 간다. 강한 숏셀링. 그래서 채권 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선물로 했겠죠. 아니면 옵션으로 하던가.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워렌 버핏은 또 잔기라는 말은 안 쓰고 미국 국채를 샀다. 미국 이상 믿을 곳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면서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장주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미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10년 30년물 국채금리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이유로는 피치발 강등, 그래서 미 재정 건전성 우려,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물량 그래서 늘어나는 거, 그리고 에크먼이 공매도 취했다고 얘기하고, 아마 풋옵션을 바이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위험 회피 현상 다시 고개 들면서 담보 대출금리 올라가서 모기지 쪽 위험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뉴스였고, 그리고 빌 에크먼이 30년물 5.5 간다. 30년물 5.5 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TMF나 TLT가 5.5 가면 얼마나 손실이 날까? 굉장히 10년물만 해도 이제 엄청 손실이 나겠죠. 한번 대략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가 2조 베팅을 했는데 미 장기채 ETF, TMF, TLT 이런 거죠. 이런 거가 2조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대거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금리 뛰고 국채 발행 확대 겹쳐. 국채 발행을 해서 금리가 뛴 거죠. 그러니까 뉴스들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제 자기가 생각을 갖고 뉴스들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뉴스들을 제가 조금씩 픽업을 해놓는 이유가, 똑같은 뉴스를 보고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잘못 써놓은 것들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런 이제 국채 발행 얘기 나오고, ETF 7종이 연 저점 손실 구간 다 채권 관련이죠. 그 엔화로 된 것도 이미 많이 이제 빠졌어요. 가격은 엔화로는 약간 먹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는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수익이 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투자 전망 엇갈려. 여기서 전문가라는 게 이제 에크먼이나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얘기하는 건데, 워렌 버핏은 단기채를 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빌 에크먼은 장기채를 이제 공매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리스크 대비 리워드 봤을 때 헤지펀드들이 하는 일은 보통은 옵션을 매수해서 리미티드 리스크를 가져가요. 그래서 아마도 풋옵션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에 장기금리 상승 원인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BOJ의 YCC 조정, 그 다음에 뭐 미국 재무비 발행 증가, 그 신용 강등, 그리고 페드의 QT 모드,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지금 꼽고 있어요. 이렇게 장기금리가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BOJ YCC 조정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만약에 미국 국채가 지속적으로 장기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걸 올라가게 계속 그냥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BOJ처럼 페드도 YCC 비슷한 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지금 현재 국가 부채가 너무들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유지시키면서 인플레가 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려면 일단 금리가 낮아야 될 것 같고 뇌피셜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올라가서 뭐 이게 막 8%, 5%, 뭐 10%뭐 이렇게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채권을 발행을 왜 하냐는 거죠. 이제 페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발행하는 거지만 재무부는 돈을 쓰려고 발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보조금 주고 배터리 보조금 주고 자동차들 전기차들 보조금 주고 뭐 그다음에 인프라 개발하는데 돈 쓰고 그러면 그 돈이 다 풀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QEA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돈이 풀리는 거니까 시장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할지는 솔직히 시장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치의 신용등급 강등 부분은 옛날에 한번 봤잖아요. S&P 했을 때 어떻게 됐었나.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버펫이 얘기한 거랑 저는 비슷해요. 미국 말고 대안이 있냐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을 대안으로 삼을 거냐, 유럽을 대안으로 삼을 거냐, 한국? 일본? 미국에서 빼가지고 어디 특별하게 대안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니야, 미국이 고평가야라고 얘기는 하는데 대안이 있냐는 거죠. 대안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AI가 되고 나면은 AI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중국에 안 주겠다는 거고 결국 미국이 모두 다 기술을 핸즈온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미국이 그렇게 지금 현재 아무리 고평가고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오지만 쉽지 않다. 미국에서 빼서 딴 데 가기가.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좀 뉴스나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주간 해외 주식 투자 동향에서 보면은 중국 주식에 대한 약간의 뭔가 좀 이벤트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것도 시간이 되면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페드 QT 모드 부분인데 지금 QT 중이잖아요. 근데 이걸 또 QT를 계속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금리가 나빠지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QT를 계속 할 거냐라고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QT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 하면서 언젠가는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는 있겠지만 자기가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거 QT 하느라고 이제 채권 물량 줄이는 것까지가 애드가 돼가지고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일은 쉽게 하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뉴스가 상승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속될 거고 이게 상승의 지속적인 원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장기 금리가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그러면 스테이 롱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뉴스들에서 얘기하는 게 모기지 금리가 상승할 거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 상승하고 그럼 글로벌리 이제 다른 나라들도 같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2, 3년 정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차입할 때 상업용 부동산들이 이제 대부분 차입을 끼고 있는데 차입이 껴질 때 그러니까 재차입을 할 때 결국은 리파이낸싱 할 때 결국 금리가 확 올라간 상태가 되면은 그 전체 프로젝트가 깨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블랙락이 그런 경우에 몇 군데의 프로젝트들은 아예 부도를 내버리고 다시 사고 하는 방식으로 돌리면서 밸런스 시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펀드니까 하나씩 청산시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형식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게나 기업 다 차입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 주가에 악영향이 미칠 거고 이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이러다 보면 위험 회피 현상이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면서 주가가 금요일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약세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일어날 거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일은 그렇게 쉽진 않다. 근데 스테이 롱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만 해결이 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스테이 롱고 하거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확실하게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냥 BOA나 JP처럼 침체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선. 왜냐면 일단 고용 부분이 아직까지도 타이트하기 때문에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게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근데 뭐 1년, 2년 뒤에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기 데이터들이 확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은 저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과 다르게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다 이제 봤잖아요. 전화기나 이런 걸로 다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어서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옛날보단 좋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름은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정책들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적다고 이미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일단 제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게 어떻게 뭔가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반영되고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요. 생각을 해보면, 상업용 부동산이 리츠 가격에 영향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 부동산이나 리츠 가격에 그 임팩트를 아직은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스닥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쭉 내려간 게 뭐냐면 이게 BXMT, 블랙락 그 모기지예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신탁. 그게 쭉 내려가면서 요 노란색 천홍이 뭐냐면 당연히 3월달에 있던 SBB 사태죠. 그래서 보시면 금리가 단기간에 확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44bp까지 스프레드 줄어들었다가 확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스닥은 그 이후에 계속 올랐고, 오히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오른 상태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BXMT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은데 거의 한 16불에서 22불 정도 돼가지고 거의 한 8불 정도, 16, 15점 얼마에서 22.6을 한 30-40%가 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부분에서 더 지금 그나마 여기 약간 끝부분이 꼬리를 내려서 이게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다시 내려갈 거냐라고 이제 의심이 들긴 하는데, BXMT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서, 물론 블랙락이 이걸 처리를 잘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하락세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 거죠. 여기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그러면은 이 주가는 이렇게 올랐지만, 주식은 올랐지만 지금 여기 부분은 아직은 안 올랐잖아요. 그렇게 많이. 상대적으로는 여기서 또 율루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도 율루는 어느 정도 올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완전히 하락세로 돌았다라고 아직은 보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서 줄어들고 있는데 보시면 10년짜리는 올라오고 2년짜리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저는 장기채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금리도 조금씩 올라오고, 대신에 경기 침체 같은 게 안 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경우에는 단기 4.47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어느 정도 이제 맞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보면은 그렇게 뭐 부도도 안 나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리츠 상품을 사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리츠 상품에는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상품을 사야 될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가격이 일단 안 빠지고 있으면. 그리고 리츠 상품은 왜 사나요? 보통 배당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한번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 VNQ, 그 다음에 YIR, 그 다음에 XLRE, 그 다음에 블랙스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블랙스톤 그 BXMT 보시면은 1년간의 디비den드 일드가 10.93%고, 그 다음에 VNQ 이것도 이제 다 리츠들의 리츠 ETF들인데 다 보시면은 4.5, 2.94, 3.77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은 지금 최근 1년간 거의 90% 가까이가 오른 상태인 거고, 여기 완전 이 근처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XLRE하고 IYR하고 VNQ 같은 경우는 지금 러프하게 비슷해요. 6%, 8%, 11%. 근데 BXMT는 36%, 40%가 빠진 상태예요. 이때 이제 요때부터 여기까지니까 지금 여기는 어딘가 하면 코로나죠. 지금 거의. 예. 코로나로 완전 주가 폭락했을 때 사태 이후로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1년, 2년, 3년 쭉 해서 보면은 이 정도 움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리츠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배당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 만에 배당률을 갖다가 따로 아까 그 차트를 확대를 시켜보면 여기 같은 경우 작년부터 올해까지거든요. 보시면은 나스닥은 14%가 올랐고 그 다음에 YIR은 12%, VNQ하고 XLRE는 거의 같은 벤치마크를 써서 그런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수수료 싼 거 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 많은 거, 사자 팔자 효과 좋게 이거 두 개 중에 사야겠다고 하면. 그리고 IYR 같은 경우도 약간은 아웃퍼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꼭 봐야 될 게 배당이에요. BXMT는 배당이 10.93%예요. 연간 배당률이. 근데 지금 BXMT 1년간 수익률 보면은 마이너스 25%니까 배당 받은 거 빼기 이거 한 15%? 한 14점 몇 프로 정도 이제 마이너스겠죠. 그래놓고 VNQ 같은 경우는 14%가 마이너스인데 4.55% 받았으니까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XLRE 같은 경우는 14에서 3% 정도 빼니까 이건 한 11% 마이너스. YR 같은 경우도 10%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전체적으로 배당 받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토탈 리턴으로 보면 한 10% 정도 마이너스고, 여기 같은 경우 VXMT 같은 경우는 한 14% 마이너스 정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률만 보시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실질적으로 이 변동성 부분이나 아니면 배당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IYR 이런 것들은 배당 수익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실제로 국채 수익률이 이제는 뭐 5%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대한 수요보다는 국채로 몰려가는 것 같고, 그 수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츠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과거만큼의 그렇게 그 팬시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진 않죠. 지금 여기 끝부분은 그건데, 그 끝부분은 지금 현재거든요. 금요일자.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 끝부분 별로 그렇게 폭락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나마 지금 리츠는 여기는 약간 빠졌죠. 그리고 BXMT도 약간 빠졌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약간 올랐어요. 금리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리츠는 금리에 연동이 되고 있구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나빠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좋아지겠구나 라는 거는 우리의 그냥 직관에 맞춰져서 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리츠가 아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2% 정도 수익률인데 이거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 쪽에 사람들이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 이상이면 괜찮아 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거기서 지금 계속 이제 포지션을 애드했던 사람도 있고, 그게 내려가고 나니까 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추가로 더 산 사람들도 있고 물타기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손실이 발생 중이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 또는 지금 매수를 아직까지 안 했다면 미국 채권에, 그럼 지금은 산다면 어떤 상품을 사는 게 좋을까?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온 게 TMF, 그 다음에 TLT, 그 다음에 TLTW가 있어요. TLTW는 콜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채권의 콜. 예, 그래서 그 채권 콜 팔아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요. 그래서 디비든드가 보면은 18.8%예요. 엄청 높죠. 실제로 앞에서 봤던 블랙스톤 모기지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얘가 수익률이 높을 수 있었던 거는 이자율의 변동성이 너무 높아서 옵션 가격이 분명히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계속 받으니까 수익이 났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TMF 같은 경우는 실제로 3배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레버리지를 썼고,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금리 변동에 더 민감했겠죠. 그리고 이제 TLT 같은 경우는 10년채니까 3.22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TLT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듀레이션을 뭐 한 9년, 8년 정도에 맞춰서 이거를 계속 롤오버를 다른 이제 채권으로 갈아 끼면서 듀레이션을 어느 레벨에 맞게끔 계속 갈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편입된 건 금리가 높고 옛날에 편입된 건 금리가 낮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편입된 것들이 많아지면서 TLT의 디비든드는 약간씩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TLTW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 올라가서 갈아 끼는 건 똑같이 TLT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대신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있었을 때 실제로 콜옵션을 매도하니까, 채권 콜옵션들을 매도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손해가 나겠죠. 대신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본드 가격이 빠지니까, 채권 가격이 빠지니까 콜 팔아놓은 거에서 수익이 난 것들을 계속 누적해서 쿠폰 플러스 옵션 프리미엄에서 계속 먼슬리로 배당을 주니까 당연히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좋겠죠. 그럼 이거 세 가지가 어떨 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3X잖아요. 기본적으로 TMF는 다 아시다시피 3X 3배짜리 레버리지잖아요. 그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항상 돈을 빌린다라는 거죠.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내 돈으로 사니까 펀딩 비용이 안 들지만,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선물로 하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레포를 하던,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채권을 더 사던, 레버리지 하던, 실제로는 돈을 빌려와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빌려오는 금리는 이제 단기 금리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거는 장기잖아요. 이건 지금 TMT라고 하면 이제 10년짜리 레버리지 3배니까. 장기채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것들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단기가 금리가 높고 장기가 낮으니까 여기서 역마진이겠죠. 이 역마진 되는 게 2배만큼 레버리지 걸려 있으니까 로스가 나니까 TLT보다 더 디비든드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죠. 상식상 맞죠. 그러니까 딱.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 금리에 대한 예측에 따라서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TLTW는 스테이 롱거 할 거고, 금리 하락을 많이 하면 수익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콜옵션을 팔았는데 그걸 뚫고 올라가면은 그거 이상 올라간 거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금리가 추가로 너무 많이 하락을 하면 수익은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 하락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먹다가 마른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옵션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별로 안 좋아진다, 오히려. 그리고 근데 금리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하락하는 거죠. 너무 급락하지만 않으면은 옵션 매도에 따른 수익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이걸로 배당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스테이 롱거하고, 금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4.8 정도, 2년짜리는 4.8 정도니까 4.8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금리가 다시 4.0대 이하로 막 내려가는 상태가 될 것 같다, 급하게. 그러면은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금리 하락 베팅이 확실하니까 뭘 해야 돼요? TMF를 해야겠죠. TMF를 해서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만, 실제로 금리가 하락 시에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레버리지 따라서 이자 손실도 시간이 가면서 발생을 하니까, 금리가 실제로 하락하지 않으면은 TMF는 하면 안 돼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손실이 되게 많이 나고 있겠죠. 그 TLT는 그냥 적당한 수준. 그 다음에 TLTW는 TLT 플러스 콜 옵션 매도니까, 실제로 금리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락 상승이 조금만 될 경우에는 옵션 매도해서 결국 양매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왜냐하면 양매도나 마찬가지인 게, 채권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해 놨기 때문에 결국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옵션이 위로 많이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1대1로 했기 때문에 합쳐지면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그려지만 인너머니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변동이 적은 상태가 되면은 TLTW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나의 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금리가 떨어져도 한계가 있을 거고, 금리 상승도 한계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TLTW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죠. 왜냐하면 옵션 프리미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TMF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TLT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금리 방향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 정도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은 TLT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금리 방향을 확실하게 확신한다면 레버리지를 더 세게 거는 게 낫죠. 3배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배당률 부분을 수익률에다가 더해서 계산해 봐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트레이딩 아이디어, 지금 그때 그러니까 그 목요일날 나오고, 지난주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 나오면서 위아래로 막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고용 데이터 자체가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끝날 때 나온 이제 그
실업률 데이터들이 너무 이제 실업률은 낮아지고 고용들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보여서 약간의 골디락스 모양이죠. 좋은. 그래서 금리가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좀 헷갈려지는 상태가 되긴 됐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따 한번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외환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고 그 움직인 상태 내에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외환시장에선 지금 이 장기금리 올라간 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고금리 상황 속에서 영국의 LDI 같은 사태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5.5 뭐 진짜 아까 에크만이 얘기한 것처럼 5.5 가면 금융 상황이 점점 이제 타이트해지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통화를 가게 되고 그럼 미달러로 가게 되는 거고 미국이 점점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 통화 중에서 안전통화가 뭐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차이나가 아니라 저기 스위스 프랑이죠. 유럽에서는.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강세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미 그림을 가서 보니까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프랑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나머지 통화들 유로, GBP, 코리아 원, 옌 이런 걸 비교해가서 혼자 플러스 6%예요 거의. 예. 그래서 이게 강세가 되고 있는 거는 이미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 기타 통화는 약세가 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미국 채권 사고 기타 통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 채권 사면 되니까. 그러면서 실제로는 기타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약간은 리스크 오프 모드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미국에서 돈이 나와서 딴 나라로 가야 리스크 온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근데 그 상관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CHF는 강세가 되고 있죠. 스위스 프랑은. 그리고 유로, GBP, 코리아 원은 그래도 약세긴 약세인데 예나처럼 이렇게 무식한 약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커런시 간에도 이게 중간 정도 중립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고 스위스 프랑처럼 가는 애 있고 또 예나처럼 망가지게 밑으로 내려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럼 그걸 해석할 때는 결국은 상관관계가 깨지는 뜻은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지금 여기 빨간색이 미국 금리 2년짜리 금리거든요. 2년짜리 금리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하다가 SBB 사태 나와서 빠졌다가 다시 상승해서 여기까지 와버린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제 팍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샀던 사람들이 TMF나 이런 거 샀던 사람이 퍽 하면서 수익이 났었죠. 그러면서 와, 이거 TMF나 미국 국채 엄청 좋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매수를 계속 리테일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미국 개인 리테일 투자자 자체들도 실제로 미국 금리 4% 이상은 페이버러블하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채권 ETF들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금리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고 그냥 이제 통화들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노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다 달러를 베이스 커런시로 바꿔놨어요. 원 달러, GBP 달러, 유로 달러, 뭐 옌 달러 이렇게 방향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수치 보시면은 GBP 1.2는 이제 노멀한 거고 유로도 노멀하게 이제 EUR USD라고 쓰니까 그대로 나오지만 CHF까지는 코리아 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안 쓰고 USD KRW 그래서 달러 원으로 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1,300원 가까이 되게 나오고 옌 같은 경우도 달러 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바꾸면은 뭐 130 근처에 가 있는 125 얼마에 가 있는 상태의 숫자로 바뀌어요. 반대로 역수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강세다, 약세다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금리 올라가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 통화 약세되네,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약세되는 것도 맞았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다 약세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점점 조금 내려가니까 실제로 다른 나라 통화들이 굉장히 급하게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금리만 낮아지기 시작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머징 마켓 커런시들이나 기타 통화들은 다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리스크온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를 계속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약세로 바뀌었죠. 통화들이 다. 그랬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다시 또 어느 정도는 상승세로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커런시들이 여기서 이제 횡보가 되면서 다시 옆으로 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약세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도 약간 조금만 올라가는 형태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옆으로만 가도.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지만 않아도 다들 내려가려고 안달인 거죠, 지금 밑으로. 다른 나라 통화 가려고. 그리고 옌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약세가 되면 옌 캐리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죠. 옌으로 빌려서 옌 팔아가지고 딴 나라 거 사면 옌화는 약세되고, 딴 나라 건 강세되고, 강세된 거로 환율로도 먹고, 이자율 차이도 먹고. 그러니까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YCC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옌 캐리를 못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미국 채권을 판다 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옐런이랑 다 잘 얘기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것들이 트렌드 자체로는 계속 올라가는 트렌드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옌화 빼고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이미 혼조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승은 막힌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통화들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나머지 통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 달러가 약세로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가 맞을 거냐 얘가 맞을 거냐 두 가지. 얘는 좀 예외로 두고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면은 저는 지금 금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내려와주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면서 내려와주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래야만 지금 이제 골디락스 얘기랑 이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는 크라이시스가 언제 올 거냐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금리 상황과 환율 상황,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더 확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금리가 확 올라가면 여기서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가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때려 맞겠죠. 이렇게 팡 때려 맞겠죠. 그러면 이게 팡 때려 맞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나머지 통화들 약세되고 달러만 사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나머지 나라들은 다 나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YCC 하고 나서 오히려 약세가 안 되고 금리 올리겠다는 거는 YCC를 완화시킨다는 얘기,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옌을 바이해야 되는 건데 옌이 약세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실질적으로 YCC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임팩트는 현재는 없는 상태다 라는 거를 고려해보면 여기 지금의 외환시장은 약간 믹스돼 있다. 이렇게 강세가 되는 애도 있고 약세가 되는 애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강세 쪽으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근데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통화 상승, 이 두 가지는 조금 노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금리가 빠질래 아니면 외환이 망가질래 라고 계산을 해보면 외환이 망가지는 쪽으로 가려면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그 리스크 온 상태로 바뀌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쪽 베팅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나머지가 약세가 되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말을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통화들이 약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약세가 안 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통화들이 강세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강세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어야 되니까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추세가 맞으려면 이게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는 추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가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면은 결국은 얘 같은 경우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하락으로. 하락으로 망가지면은 이머징 마켓 커런시 망가지니까 리스크 오프 상태 되면서 달러 강세는 더 될 거고, 그러면서는 진짜 침체 오고 금리 막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침체가 실제로 되겠죠. 근데 현재 요 움직이는 상태만 봐가지고는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TLT랑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선 지금 여기 밑에 가격으로 보면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 더 내려가서 밑으로 맥시멈 가서 단기금리 25bp 인상 한번 더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나머지 2년짜리 금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지만 그 에크만처럼 옵션으로 그냥 그 금리랑 주식의 관계에 의거해서 주가 폭락하는 걸 해지하려고, 예를 들면 이제 풋을 금리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미리 해놓고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질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에 가지고서 오히려 금리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해놓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존버님은 9시 반에 퇴근을 못 하신 거예요? 9시, 집에 오면 9시 반이신 거예요? 오, 장난 아닌데요? 그리고, 지금, 네, FE라고 부르죠. 예. QE, FE. 근데 FE하고 QE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FE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소비하려고 땡기는 거니까 돈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풀려고 F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인데 은행에 있는 돈하고 기업들이랑 이런 거 인프라 공사하면서 돌리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그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파링이님, 두 번째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오면은 이거는 이제 대박 숏이죠. 완전 숏으로 베팅을 해야죠. SQQQ 사고 선물 숏 때려야죠, 이거는. 근데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금리는 임금은 안 빠지니까 쉽게. 그런 상태라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도 그렇게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커머디티 가격들을 계속 위로 올릴 만한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없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감사님, 러셀 숏 어떨까요? 지금 골드만인가에서도 러셀 숏하고 뭐 나스닥 바이하고였나? 반대로 오히려 제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헷갈리긴 하는데 뉴스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빠지는 상태가 되거나 적정적으로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리발란싱이 일어나서 러셀 같은 경우를 이제 롱 가고 지금 너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으니까 가면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숏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저거는 롱숏을 같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금리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러셀 숏에 뭐 다우존스 바이나 S&P 바이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애플 빠지는 거 봤지만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롱에 뭐 러셀 숏 이렇게 가보는 게 가장 수익성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무서워 보여서 지금 간다면 뭐 S&P 롱에 러셀 숏 정도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CPI 나쁘게 나오면 다른 지수 대비 더 빠질 것 같다. 네, 뭐 상승 모멘텀이 AI랑 M2T에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죠. 특히 지금 근데 CPI가 높게 나오면은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러셀 숏 해야지 맞는데 기본적으로 CPI가 이제 낮게 나와지면은 더 상승세가 일어나면 어차피 러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롱숏을 하시면은 뭐 가능한 아이디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펫은 계속 네 맞아요. 버핏이 현금 최대치고 단기채 사고 채권 샀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얘기하는데 버핏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 버블은 언제쯤 빠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언제쯤 빠질까라는 거 자체가 되게 지금은 이미 뭐 아마존 올랐다라고도 하지만 뭐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지만 100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들도 날리고 그런 상태여서 지금 현재로 뭐 보면은 그렇게 지금 현재 버블이 언제일까를 막 예상하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존버님은 TGA 분할 매수 중입니다. 숏 배팅 하시는 거여서 아까 러셀 숏 치는 거 하시는 거네요. 그죠? 러셀 숏 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태와 유사한 한 포지션을 잡고 계신 것 같네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조금 망가질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파운드 비중 축소요. 파운드 비중 축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드만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워낙 그 파운드 비중 축소 부분은 지금 그 파운드 비중 축소를 했을 경우에 그 파운드는 어떻게 회지를 하시나요? 실제로 운용을 하시거나 이럴 때 어떻게 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3배 숏이에요. 와, 존버님은 역시 끝까지 숏으로 베팅을 하고 계시군요.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약간은 뭐 그냥 옌 숏 할래, 파운드 숏 할래. 지금 여기 환율에서 보시면 파운드도 있었잖아요. GBP. 그러니까 파운드 숏 할래, 옌화 숏 할래. 뭐 이게 다 비교해서 보면은 지금 이 상태라고 따지면은 파운드 숏만 때리기에는 차트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어 보이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지금 스위스 프랑 너무 강세 갔으니까 스위스 프랑 숏 치고 뭐 GBP 스위스 프랑은 이제 이거 숏 치고 이걸 바이하는 쪽이 오히려 더 세이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트 상으로만 보면. 근데 지금 저도 정확하게 GBP에 대한 이제 특별한 뭐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거긴 인플레이션이랑 망가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죠. 근데 일단은 중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들어갈 만해 보이는 데서 진입했는데 아직 지지부진한 플러스 상태. 네, 일단은 뭐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 나스닥 숏을 쳤던 게 제일 지난주에 반등할 때 쳤으면은 나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 반영해서 이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막 숏치고 이러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되나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난주 주간 자료 했던 거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아침에 하기는 했는데 아침에 연합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연합 너무 시간이 쫓기고 좀 그래서 연합에서 다 제대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프하게 얘기 제일 나왔던 것 중에 중국 본톡 했던 거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게 중국 본토 콘크리트 기반의 건축자재 낸 지신이라는 그룹 거를 3,300만 부를 샀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3,300만 부를 실제로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중국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디렉셔널 이거 3배짜리 숏이에요. 차이나 후치 50 3배짜리 인버스 실제로 뭐 900만 밖에 되진 않지만 샀다 팔았다 해서 양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저는 음일 줄 알았는데 인버스여서 양이 베어 3배짜리 중국 ETF예요. 그래서 본토 건축자재는 매수하고 인버스도 매수하고 그래서 롱숏이 다 있다라고 보이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순매수로 다 돌았어요. 이렇게 대부분 다 이거 속슬은 이제 숏이죠. 나머지 이런 애플이랑 마소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사더니 다시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채권 쪽이 제일 많이 나왔어서 지금 채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셋 중에 사면은 적어도 TLTW를 조금씩 그냥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사는 거 정도 그냥 지금 제일 해보이고 저도 기술주는 무서워서 아직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특별하게 이쪽 뒤쪽에서는 뭐 큰 동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간으로 움직였던 거는 그냥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못 나왔다 하면서 장기채 수급 우려 나오고 뭐 신용등급 하면서 애플 급락하면서 금요일 여기 이제 급락해버린 게 이게 애플 급락이죠.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이 3%나 빠졌어요. 러셀은 1.2%밖에 안 빠졌고.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10년 만기 쪽의 변동폭이 점점 커지면서 장단기 금리차도 쭉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ADP, 그 다음에 뭐 졸트, 그 다음에 고용지표가 이게 막 섞여서 나오는 바람에 되게 헷갈린 상태? 그래도 저는 그냥 금요일날 비농업 고용이랑 실업률을 제일 명확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눈에 띈 게 아마존이랑 애플이랑 반대로 간 거. 이게 저의 제일 물음표 되는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그 긴 기간이 2020년부터 기간으로 쭉 그렸더니 나스닥 그 지수 말고 그냥 애플이랑 아마존 두 개만 비교했더니 아마존은 59.9, 애플은 177.2더라고요. 상승률이. 그래서 야, 이게 100%도 넘게 차이가 나는구나, 애플이랑. 그래서 결국은 그냥 왜 얘를 애플을 팔고 아마존을 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생각이 든 게 길게 그려보니까 아마존이 훨씬 더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서 롱숏이 뭔가 들어와서 팔거나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거 완전한 내피셜이에요. 뉴스에 나온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움직인 것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롱숏 에쿼티나 이런 데서 들어온 큰 물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아마존은 클라우드랑 AI 쪽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화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뺀 거긴 한데, 전화기 하드웨어 판매가 별로다 뭐 이러면서. 근데 200만원 넘는 전화기를 계속 1년마다 2년마다 바꾸는 거는 쉽진 않죠. 그래서 저는 아이폰 15가 나오면서 12월 달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거의 한 21년도 후반부터 지금 이제 한 1년, 2년, 3년간 기간으로 보면은, 보통 보면은 이게 실적 분기별로 나온 것들이 쭉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애플 실적 발표되는 걸 보면은 12월 달에 무조건 좋게 발표되고, 12월 실적으로 9월 달 실적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항상 6월 달 실적이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나쁘게 나온 게 뭐 그렇게 보면 여기도 11.6, 뭐 다 6월 달 같은 경우가 다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조금 더 잘 나올 거고 12월 달에 잘 나오겠네. 12월 달부터 이제 그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15가 제대로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로 보면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고점을 베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보시면 레비뉴 보시면은 수익이 그냥 비슷하잖아요, 이쪽이랑. 그 12월 달에 나올 때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도 플랫한 상태니까 결국은 이 레벨이 고점 레벨인 건데, 그냥 가격만 레비뉴 기준으로만 보면 뭐 비전 이런 새로운 거가 없다면, 그러면 지금 약간 올라갔던 거 내려온 거 정도 조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2022년도 2023년도 12월에 해가지고 이제 2022년도 12월에 나가지고 실적 발표 난 걸 보면은 이때보다 이때가 더 높아요. 근데 주가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때의 주가는 여기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레비뉴 자체가 이쪽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물론 여기서 요거 올라오면서 이만큼 따라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애플도 뭐 그려보시면 이렇게 따라 올라갔었는데요. 뭐 그러면은 그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는 가격으로만 P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뭐 아마존 아직도 100 넘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저는 그냥 롱숏 에쿼티에서 물량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수요일 날 10년 만기 경매에서 10년 만기 경매가 좀 잘 되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10년 만기 경매가 되면서 장기 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한번 볼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와중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CPI, PPI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시장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드 와치에서도 이미 그걸 반영을 했어요. 어느 정도는 금리가 빠지는 쪽으로 반영을 해놨어요. 보시면은 5.5였던 게 28일 같은 경우는 여기 3월달하고 5월달에 하락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칸 내려온 게 3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5월달에서 3월달로 금리 인하가 앞으로 한 칸 올라왔어요. 확률상으로. 물론 다시 뭐 다음 주에 뭐 이번에 CPI 나오면서 CPI 너무 높게 나오면 다시 또 일로 오겠죠. 이제 올라오고 얘네들도 한 칸씩 다 올라와 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나오면서부터 다 밑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제일 특이점은 한 칸이 3%, 3.25, 그러니까 3.25 어퍼리밋 쪽으로 보시면은, 지난주는 3.5가 어퍼리밋 제일 하단이었는데 지금 3.25가
새로 생기는 하단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건데, 금리 내려가는 게 과연 이게 침체의 전조인가라고 보면 앞에서 쭉 이것저것 말씀드렸지만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침체가 오더라도 뭐 6개월이 됐든 1년 뒤쯤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좀 복잡하게 그렸는데, 이게 고양이라고 제가 부르는 포지션인데, 고양이 귀구. 네, 여기다 이 그림 그리면 이제 고양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S&P 같은 경우 4,500이 행사하기 많아요. 보통 이렇게 앳더머니에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별로 없고, 오히려 약간 OTM에다 베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앳더머니가 많다는 얘기는 여기는 매수일 거라고 추정을 해봤고요, 저는. 그리고 그 매수한 거를 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매수했으니까 여기서 또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그냥 저의 추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를 중립으로 맞췄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매도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린 글은 이런 거고, 행사 가격은 여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4,300, 4,400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제가 그냥 게스한 걸로 4,400, 4,300에서 꺾어지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 있으면, 그래서 CPI가 나오면서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재 4,500 지수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포지션을 구축해 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만 그냥 비교를 했어요. 지금 별로 없어서 양쪽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지난주가 이게 이번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주 그 차이를 해서 보시면은 확 볼륨이 없어졌죠. 그냥 여기에 한 15,000 행사 가격 일주일 만기짜리들만 늘어났고, 근데 여기도 항상 이제 15,500이 늘어났으니까 한 요 정도 원시그마 정도 색깔 부분의 모양의 항상 요 근처에 있어서는 한 번씩은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 보시면 여기 콜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콜이 별로 없어졌죠. 촘촘하지도 않고 개수도 뭐 그렇게 안 많고, 상대적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몰려 있는 게 조금은 그런 정도 된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실제로 뭐 4,700개, 6,000개 있었는데 2,000개인데 지금 뭐 4,800개, 8,700개니까 풋이 풋도 줄어들고 콜도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상태. 미결제 약정들 보시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월달 만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이었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바뀌었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19로 커지면서 여기 17이었을 때랑 19일 때랑 이 변동폭이 되게 달라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벌써 이제 여기 보시 3245잖아요. 끝이. 여기가 990이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여기 앞에 부분이 레인지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도 보시면 더 유추해 볼 수 있죠. 변동성이 같이 커지고 있어요. 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레인지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13,000이 제일 많은 거고 16,500이 더 많은 상태. 그리고 의외로 나스닥은 9월물 같은 경우도 아직도 AI 기술주에 대한 콜베팅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텀스트럭처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오른 거예요, 위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일 핵심으로 보는, 저는 이제 한 15 정도를 보는데, 라인을 지금 15 이하로 다 내려왔다가 이제 위로 올라오면서 내년 4월 같은 경우 15 이상으로 다 올라갔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다 20 위로 쭉 올렸어요. 현재 것만 이제 19점 얼마고 19.3 뭐 이런 레벨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나머지 다 올라갔다. 그래서 내년 거에 대한 미리 대비가 좀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변동성이 추가로 더 상승할 경우에는 지수 조정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숏 포지션 잡는 게 이 변동성만으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 빠질 때 바이온 딥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다른 포지션들을 생각을 해볼지, 이제 변동성만 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도 보시면은 15일 이동평균이 깨져서 망가졌어요. 월화 수목금인데 수요일날 쭉 밀렸다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 피보나치 레벨에서 반등 정확히 받고 올라갔다가 거의 또 15일선 근처 맞고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 테크니컬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보시면은 빅스, 원데이 빅스가 됐건 뭐 빅스가 됐건 빅스 선물이 됐건 볼큐가 됐건 다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S&P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로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변동성들이 다 많이 올랐죠. 끝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역시 변동성 10% 이하로 유지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10% 이하면은 그냥 변동성 매수는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되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는 이미 약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121, 15일선보다 다 상승하고 있고 현재 지수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라 그랬는데 이미 15일선 밑으로 내려왔고 3일째 그 다음에 올라갔다 15일선 때려맞고 내려왔고 15일선도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 약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크니컬리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실적들이 잘 나와서 완전하게 펀더멘탈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은 일단 테크니컬리 하락 부분을 피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ACD도 이렇게 쭉 밑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도 별 이상하지 않은 차트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예상이 된다. 또 이번에도 반등하고 올라왔다가 때려 맞는지 아닌지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일 이동평균 따라서 계속 반등했는데 이번에 망가졌다라는 얘기고 애플 때문에 이제 뭔가 테크니컬이 됐든 펀더멘탈이 됐든 뭔가 이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어떻게 이번에 조정을 거치고 바로 반등을 하거나 옆으로 가거나 할 텐데 이것들을 보면서 약간 포지션을 좀 다이나믹하게 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여줬던 아이폰 15 발표 시까지 추가로 더 하락하면은 발표 앞두고서 좀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포지션은 저변동성 구간에서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고변동성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고 추세도 약간 약해지고 있어서 여기쯤 있었던 그림이 일로 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넘어갈 포지션 이제 전략을 취하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테크니컬리 보시면 제가 여기서 그려놨는데 고점 연결해서 쭉 긋고 그리고 이건 밑에서부터 저점 연결해서 여기까지 쭉 거온 거를 뚫고 지금 하락을 해버린 상태가 됐죠. 지금 수목금 해가지고 반등했던 거 여기만큼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바이온딥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난주에 그려놨던 두 개가 다 매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15327이어서 약간의 마이너스인 상태로 끝난 상태 한 5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테크니컬리 보면 이 박스에서 보시면 밑에서 이 피보나치 15273을 잘 버텨서 올라가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금 현재 레벨에 걸려 있고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CPI를 앞두고서 이제 위아래로 조정을 거치면서 방향을 탐색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걸 보고 CPI 발표되면서 위로 여기까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이제 오케이 하고 이 롱을 계속 버티는 거고 이걸 뚫지 못하고 밑으로 확 빠져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제는 로스컷 하고 숏으로 잘 봐야 되겠죠. 예, 숏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상승 추세 약화 횡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추세에서 일단은 이제 꼬리 내리고 다시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그런 쪽으로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밥캣이랑 캐터필러 많이 올라가지고 다우존스가 엄청 아웃퍼폼 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 애플 GPT가 나와야 애플도 뭔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애플은 일단 은행업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골드마인이랑 깨졌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애플은 뭐 자동차 만드는 뉴스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애플은 롱텀리는 상대적으로 애플 팔아서 딴 거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특별하게 얘를 빼버리고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주식 매니저라고 하면 U5616님 감사합니다. AI 버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네, 저는 IT 버블일 때랑은 다르다고 느껴요. 네, IT 버블 때도 일을 하고 있었고 운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 두 개 다 보면은 AI 때하고 지금 IT 버블일 때랑은 다른 것 같아요. IT 버블일 때는 정말로 레비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빅테크들이 레비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코 묻은 돈을 받잖아요. 실제로 물론 큰 돈도 받지만 그 리테일들한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도 그렇고 그런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다 무슨 구독료라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돈들 받아가지고 큰 레비뉴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서
네. 상민님 안녕하세요. 왜 이 시간에 라이브를 하시나요, 재민님? 네, 제가 조금, 스케줄들이 꼬여가지고 일요일날 안 하고 월요일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홀릭스 방에서는 계속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재민님 홀릭스 방에 잘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삼성 선물에서는 방송을 안 하고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그래 사무실에서 하느라고 아이패드로도 해보고 뭐 전화기로도 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그냥 PC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이크 소리가 패드로 했더니 또 펜을 그리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매일 방송은 안 하고요. 원래 일요일날 하거나 월요일날 하거나 하는 건데 원래는 일요일날 9시 반에 매주에 이 주간 분석 지금 했던 것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연합에 나가는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테이바 랩이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테이바 이 그 채널이 자유롭게 제가 연합에 가서 할 거를 미리 얘기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모임 하나 논산딸기님 서울에서 모임 하나 만들까요? 월 1에? 네, 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파생상품 강의는 실버님이라고 홀릭스에서 저 도와주고 계신 분께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헐책 파생상품 강의 만들어서 지금 한 10분 좀 넘게 강의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거의 같이 껴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옵션 쪽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제가 따로 한번 그 안에서는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모임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산딸기님 의견대로. 네. 그러면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